지금 시장을 일단은 얘기하자면 사실 끝도 없이 할 얘기가 많거든요. 뭐 주식도 봐야 되지, 뭐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나도 봐야지, 금도 봐야지, 채권도 봐야지. 맞아요. 볼 게 너무 많은데 요즘 이 진짜 이 혼란스러운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참 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실타래 꼬리를 잡고 먼저 한번 이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는 박수영 대표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수많은 정보 속에서, 네. 다양한 정보 속에서 어려울 때는 일단 그 대응 방법의 하나가 네. 가장 중요한 거를 한 2개 정도 찾아보는 거예요. 네. 2-3개 정도. 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변화의 요인, 그리고 향후로 전망할 때 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지를 예. 찾아야 된다. 네. 저는 그게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죠. 트럼프. 트럼프가 어떻게 변화할 건가. 하긴.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채권이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전 이 2가지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아. 한 가지를 더 보자면 네. 중국이요. 중국. 네. 네. 그래서 이 3가지 키워드나 방향성을 보고 예. 분석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전망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하긴요.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도 환율이 뭐 40원씩 뛰고 그렇죠.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어. 증시가 뭐 경단위로 왔다 갔다 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네. 일단 트럼프 자체를 보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의 어디를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옆모습, 뒷모습.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트럼프도 당연히 나이가 많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이나 이거보다 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왔지가 전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금 사람 여러분 판단할 잘 때. 들어보시오. 우리가 사실 트럼프를 맨날 얘기하는데 트럼프를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연구해 보거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요. 맞아요. 그 말씀을 하시죠. 맞아요. 자, 트럼프를 보자.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뭐 트럼프 전문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트럼프 책을 많이 읽고 네. 트럼프 영상을 되게 집중적으로 봤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영어가 늘었어요. 최근에. Congratulations. 땡큐. 그래서 예. 트럼프를 집중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뭐 과거의 일들을 보니까 네. 명확하게 또 개념 규정이 돼요. 뭐가 이 잡히니까? 사람은 기업가예요. 기업가. 그렇죠. 기업가인데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네. 오너예요. 아, 오너.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재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헝그리 정신으로 올라간 성공한 셀러리맨 출신의 뭐 기업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말 그대로 이건 내 거야라는 왕국 속에서 왕처럼 기업을 지배했던 사람도 그렇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막 노력해서 성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야 와봐 나한테 얘기 좀 해. 네네네. 모여봐. 아하.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네. 다닐 때 회장이 여기 딱 앉아. 박현주 회장이 앉아요. 네. 그러면은 임원들이 쫙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한마디씩 해봐. 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방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황 때부터 큰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고. 아, 그러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네, 내가 네. 공부하고 네. 내가 열심히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여기 딱 앉아. 그다음에 야 얘기 한마디씩 해봐. 예. 네, 한마디씩 해봐. 예. 그런 거요. 그러면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나랑 생각이 비슷해. 이거 좋아 보여. 네. 그러면 너 일로 와봐. 따로 모아. 저녁에 남아. 남어. 한 잔 해. 한 잔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픽해요.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말 그대로 오너십을 가진 기업가들의 특징.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하. 그리고 복심. 뭐 이런 사람들. 왜요? 삼성 얘기할 때도 뭐 누가 복심이다. 뭐 그렇죠. 누가 한 사람이 좌우지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아니고 뭐 예. 뭐지? 뭐 회계하고 경영하던 네. 사람이니까 기술자들 무시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한 명만 찍어. 그렇죠. 그 사람 얘기만 듣는 남들이 거예요. 뭐라 하던 말던 어쨌거나
이재용 최측근이야. 그렇죠. 최측근이 생겨요. 저 사람 안 돼라고 하던 말도 그건 오너들은 최측근이 생겨. 외부 사람 얘기고 네. 어쨌거나 오너들은 너 좋았어. 너 여기 옆에 1등석에 앉아봐. 그렇지. 내 왼쪽에 앉아봐. 오른쪽에 그렇지. 앉아봐. 그렇지. 그래서 트럼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린다는 네, 거죠. 트럼프를 이해할 때 그래서 최측근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네요. 왜냐면 오너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을 이해하려면 이재용 회장의 최측근이 누군가를 이해해야 돼요. 좋다. 네. 아 예.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또 얘기 네. 나왔습니다. 그쵸? 우리가 트럼프를 볼 때 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그러면 변호사 아니야? 뭐 아니야라고 해도 누가 봐도 정치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박시동은 뭐야? 오늘 그 박시동의 아이덴티티는 뭐야? 아, 누가 봐도 트로트 가수입니다. 농담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아가 형성돼 있는 사람인가라고 보면 어쩔 수 없다. 여지없이 기업가다.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오너십은 제왕적 오너십이고 이른바 회장 오너십이고 월급쟁이 CEO 오너십.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 보고서 어떻습니까? 저 다음번 계획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능력을 검증받아서 커온 그런 기업가가 아니라 이미 오너인 상황에서 너 얘기 잘했어. 이리 와봐. 넌 그거 틀렸어. 이런 식으로 경영을 황제처럼 해온 그런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트럼프를 본다면 이제 트럼프를 보기 위해서는 그 옆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고 있는가 맞아요. 그걸 봐야 된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냥 가십성으로 다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주목한 겁니까? 우리요? 김건희? 그러니까 갑자기 그 측근으로 테슬라가 나온 거 아니에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한 게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주목했죠. 우리가 주목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네. 그걸 이해하니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우린 그걸 그냥 받아 쓴 거지.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우린 측근이 일론 머스크인 줄 알았어. 아하.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측근이 아니었어요. 아하. 돈만 됐지. 네네네. 진짜 측근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냐면 피터 나바로예요. 피터 나바로. 네. 익숙한 이 이름인데요. 이름을 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댓글로 지금 빨리 올려주십시오. 요거를 여러분들의 이 저 수준의 바로미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아무튼 빨리 올려주시는 분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주목해봐야 그쵸. 된다. 그렇죠. 일단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네. 굉장하게 고민을 책도 많이 쓰고 그렇죠. 고민을 한 사람이고 네. 결국에는 중국을 이겨내야 된다. 유명한 중국이 책을 많이 너무 썼죠. 올라온다. 그렇죠. 그래서 웅크린 호랑이란 뭐 이런 책도 냈는데 그렇죠. 피디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거다. 네. 그래서 결국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중국을 잡아야 한다. 예. 이 논리거든요. 네.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트럼프가 야, 너 좋아. 네. 저녁에 남어.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사람 책을 보고 보면 뭐냐면 아니요. 적자가 많이 모르니까 관세를 올리면 미국 잡을 수 있어요. 네네네. 아니 중국 잡을 수 잡자.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 좋아. 이거 가. 그래 마음에 들어. 이거 가 알아서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향성이 계속 관세를 얘기하고 관세를 올리고 이런 게 사실 중국 대상이에요. 네. 근데 중국만 하면은 이게 약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야, 다 먹어. 아하. 일단 이런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네네. 그래서 이게 핵심 측근은 지금 피터 나바로였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일단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경제정책 핵심은 결국 관세 전쟁인데 관세 전쟁에 관해서 누구 머리에 나왔나? 아니면 적어도 트럼프하고 가장 교감하고 있는 가장 옆자리에 앉은 최측근이 누군가 했더니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이런 쪽에 원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싱크탱크 출신. 그쵸. 적어도 트럼프가 볼 때 바로 그 생각이 내 생각이야라고 할 만큼.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네. 왜냐면 주변에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위험하다. 트럼프 그거 안 돼. 잘못하면 관세 올리면 물가 올라. 예. 그리고 금리 올라.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 네. 그랬더니 피터 나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 안 올라요. 네. 미국의 물가는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이에요. 네. 하나는 뭐냐면 주택 임대료하고 네. 그 다음에 운송비예요. 네. 주택 임대료는 금리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관세 올려도 금리만 낮출 수 있다면 네. 임대료 안 올라요. 물가 예. 안 올라. 네. 또 하나
운송비 있잖아요. 네. 기름값하고 LNG 가격 낮추면 돼요. 네. 관세 올려도 돼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네. 들어보니까 야 맞네. 맞네. 그러면 야 강행해. 네, 물가 이런 부담 거지. 신경 쓰지 말고 관세 전쟁으로 가. 자 물가 금리 다 잡을 수 있어. 네. 피탈 나바로가 항상 주장했던 거거든. 이 사람이 하버드 경제학 출신인데. 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네. 자산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 금리에 오르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화가 났어. 예. 뭐냐면 야 금리 안 오른다며. 아하. 금리 오르면 미국은 타격을 받아요. 엄청난 예. 큰 타격. 네. 야 금리 안 오른다며. 네 말이 틀린 거야. 네. 왜냐면 지금 관세 올린다니까 금리 엄청나게 올라가잖아. 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또 오너들의 특징은 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 다니다가 측근이라고 했는데 쥐두새도 모르게 잘려요. 그렇죠. 오너는 영원하지만 뭔가 생각대로 안 됐다.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럼 바로 뭡니까? 잘라버려. 본부장부터 잘리기 시작한 네, 거예요. 바로 잘라버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부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콧 베선트예요. 준비하세요, PD님. 예, 사진 올려주세요. 재무장관. 네, 예. 스콧 베선트. 예. 얘를 딱 불러. 네. 야, 채권 금리가 왜 올라? 어. 지금 관세를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아하. 예? 제 말을 믿으세요. 아하. 그래서 조금씩 이제 부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찾아보시면 네. 이제 스콧 베선트가 관세를 협상하기 시작해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무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재무장관이 관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하. 이건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측근을 바꾸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 지금까지 트럼프 머릿속을 지배해왔고 가장 입안의 혀처럼 좋은 얘기와 명분을 제공해주면서 관세 전쟁 렛츠고 했었는데 네. 부작용이 나왔다. 네. 뭐냐? 가장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게 채권 금리 쪽인데 야 안심하고 전쟁하라며 라고 했는데 웬걸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니까 잠깐 대기해봐. 이거 제일 잘 설명할 사람 누구야? 베센트 들어와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보세요. 제 말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거예요. 하버드 경제학 믿지 마시라니까요. 전 월가에서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또 귀가 쫑긋하네. 네네. 야 이제 측근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예요. 아하. PD님 그거 돼요? 구글에서 스콧 베선트와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피터 다브라의 검색량 순위를 한번 해봐. 이게 네. 스콧 베선트의 검색량이 아마 엄청 올라갈 거예요. 아하. 이게 전 중요한 변화 신호다. 네네. 그러면 이제 관세가 조금 유화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나올 수 생각해요. 있다. 아. 이제는 피터 라버로가 한 발 빼는 거죠. 아하. 네. 그때 그때 또 오너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런 어떤 네. 그 진짜 보면은 금방 바꿔 의견을. 얘네들은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유연하대 자기는. 네, 자기는 왕이지만 네. 늘 얘네들은 장기판의 체스판의 말처럼 네. 또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돈만 주면 늘 바꿀 수 있는. 그치. 그래서 예. 자기는 되게 유연하대요. 예. 그런데 아니 금방 바꿔 생각을. 보세요. 갑자기 뭐 관세 안 듣다가 야 30일 유예, 60일 유예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이런 특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좀 이해가 되네 이제.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네네.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의외로 예. 이제 중국과도 협상에 나설 거고, 그다음에 관세 얘기도 조금 협상에 나설 거고, 스콧 베선트가 나가면서 이제는 시장에 관심을 줄 거예요. 만약 이게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전쟁을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것 때문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려했고 이러다가 미국도 죽고 중국도 죽고 세계도 다 죽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걸 걱정해가지고 시장에 사실은 공포심에 뭐 급락을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센트로 우리 바꾼다는 신호는 뭐냐 이제 시장의 얘기를 조금 듣는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점점 그 얘기가 많이 듣다 보면 어쩌면 이 무역 전쟁도 생각보다 조기에 예상 못한 시점에 화끈하게 타결될지도 또는 그렇죠. 위험성을 최대한 줄여가는 방식으로 그렇죠. 끌고 갈 가능성. 그리고 이게 베센트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난 주식은 모르겠고 채권 시장이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채권 시장이 조금 의미 있게 안정될 수 있겠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를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를 잘 보셔야 된다. 네. 트럼프를 볼 때 트럼프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주목해라 예. 하시라는 거. 어느 쪽 파워 게임이 이기는지 예,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그렇죠. 거니까. 정책의 방향, 관세와 그리고 이런 물가라든가 네. 뭐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그 신호가 나타나는 시장이 어디다? 채권 시장이다. 말씀 주셨어요. 아까 그래서 제일 두 번째가 채권 시장을 집중해서 봐라.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계속 채권 얘기를 하거든요. 채권 노래를 시장. 부르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네. 그 트럼프가 주가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었죠. 채권 가만히 있는 걸 넘어서서 그냥 골프 치러 갔어요? 네.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내가 어제 보니까 채권 시장이 좀 움직이던데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좀 관심 있게 신경 좀 보고 써줄게.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채권 시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중국. 예. 이거잖아요. 네. 어?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뭐냐면 중국은 대비도 돼 있고, 네. 그리고 시간도 있고, 네. 정치적인 부담도 없고, 네. 그리고 중국은 트럼프하고 달리 밑에서 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측근이 사실 없어요. 중국은. 없죠. 네. 시진핑에 무슨 측근이 있어. 그렇지. 그냥 뭐 상하이파 뭐 이런 예. 것만 있는 거죠. 네네. 그냥 어디서 만들어내. 네. 그 옆에서 누구 막 조언해주고 그 사람 말 따라 이런 게 아세요. 네. 왜냐면 밑바닥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치 교육을 엘리트 교육보다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이건 뭐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미국과 다르게 네.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대응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아. 네. 중국은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막 이렇게 하면 예. 야 미안해. 아. 미안해. 우리 조금 잘해볼까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네. 시간을 갖고 그래서 중국이 중요한 키워드긴 한데 중국의 변화를 막 얘기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간은 중국 편. 음.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미국의 이 관세 전쟁이든 뭐 어쨌거나 이 드라이브에 대해서 움찔움찔하면서 네. 빨리빨리 반응하면서 순응하거나 쉽게 말하면 이제 가오 떨어지게 먼저 꺾고 형 미안해요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이러긴 곤란하다. 이제 제가 시장을 이해하는 방향성은 예. 이렇고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관심 있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어쨌든 트럼프가 세계 경제를 막 쥐락펴락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참 복잡해서 머릿속이 안개 속이라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잡고 이 문제를 풀어가나 고민이 많았는데 어려운 경제 공식이라든지 막 복잡한 이론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의 이 퍼스널리티를 보고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이 최측근으로 자리하면서 정책들을 밀어놓고 있는가. 트럼프가 그 중에 너 마음에 들었어 라고 이렇게 딱딱 픽하면서 바뀌는 걸 보면 트럼프를 이제 예측하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 변화를 좀 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네. 지금은 뭐 주가 차트를 보고 예. 뭐 금리 차트를 보고 이게 미래를 전망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아주 역시 오실 때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해안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근데 잠깐 이제 저희가 물론 다루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 사실은 트럼프가 주식시장 떨어지는 꿈쩍도 않고 심지어는 뭐 몇만 명이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손 떼! 핸즈 업! 이러고 시위를 하는데도 마음대로 해. 난 골프 치러 가. 이러고 골프를 쳤는데 채권 시장이 흔들하니까 바로 사실은 관세 유예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채권 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사실은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미국이 왜 경단위로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꼼짝 안 하는데 국채금리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움찔움찔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중요해?
그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야? 이걸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 키가 되는 건가요? 이 채권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채권이라 그러니까 네. 일종의 국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금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네. 하나는 기준금리가 있고 네. 하나는 시장금리가 네. 있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거고 네.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금리가 막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항상 별개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장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기준금리도 그렇지만 채권금리요. 그렇죠. 특히 국채금리. 예. 그러니까 국채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결정되는 금리가 네. 시장금리. 시장금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꿀 때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할 때 고려되는 금리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건 국채금리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기준금리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빚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예, 빚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이 엄청 많아요. 대출이 없으면은요, 월급이 얼마인가, 주말에 여행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만 하실 텐데, 여러분이 빚이 엄청 많으면요, 야, 이번에 금리 올랐대, 그럼 어떻게 해? 바로 무슨 생각 먼저 드세요? 아, 이자 또 갚으려면 늘어나겠네. 이런 생각 먼저 하거든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미국이 혁신을 만들어서 1980년도 이후로 계속 성장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네. 성장 원동력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금리가 계속 내려가요. 네.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해요. 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을 은행에다 넣어두는 것보다 투자하고 네. 쓰고 이럽니다. 네. 그게 사실 미국 경제를 키운 거예요. 네. 그게 절정이 팬데믹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 대통령 왜 미국의 연준 의장이 중요해졌습니까?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영향력이 커지니까 미국 연준 의장이 중요하게 나타난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10년 뭐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크게 뭐 연준 의장 잘 몰랐다고. 네. 근데 금리의 영향이 커졌다. 네. 그건 뭐냐면 빚이 많으니까 아하. 금리가 조금 변해도 영향이 큰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서 미국에 왜 혁신 기업이 많아졌냐면 쉽게 말해서 벤처 투자를 많이 하는데 왜 했겠습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서 야 은행에 넣으면 돈이 돼? 그러니까 그냥 야 돈 써봐 한번. 네네. 그러면서 사실 이런 발전 원동력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금리가 올랐죠. 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가 되게 고압 경제, 즉 스트레스 경제에 빠져요. 아, 이제 금리에 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난 프레스를 받는 그런 경제권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실은 미국이 네,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 됐든 네. 정치건 어디가 됐든 금리를 낮추는 게 사실 지상 과제예요. 아, 그렇죠. 근데 보니까 트럼프가 보니까 이제 트럼프만 그래서 미국 경제는 저금리를 유지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게 길게 보면. 그러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국채 금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되고 네. 기준 금리도 낮게 유지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항상 이 금리의 중요성이 미국에서 큰 건데 네. 단기적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네. 변동성이 커지고 뭐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성장 원동력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긴 흐름에서 그러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국채가 36조 달러예요. 예. 근데 이 달러에서 나오는 이자 비용이요. 네. 이자 비용이 3% 정도, 3.5% 정도 네.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1조 달러 이상 이자로 나가요. 네. 충격적이죠. 충격이죠. 네, 왜냐하면 예.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네. 훨씬 더 많이. 네. 그냥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네.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 빚이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1조 달러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오면서 지탱하고 있는데 관세 전쟁이니 뭐니 다 좋다 이거야.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죄송한데 내년부터는요 대통령님 쓸 예산이 없어요. 왜? 이자 내느라고 바쁘거든요. 이러면 뭐 뭐가 되냐? 똑같아요. 네. 그건 가계를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막 대출 받아서 집 샀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 너게지면 소비를 줄일 거 아니야. 그렇죠. 똑같아요. 국가 경제도.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이자 내느냐고 다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 네. 그럴 때 금리를 낮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낮춰야 돼.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이유 국채 시장이 왜 트럼프를 움직였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 미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프레스를 줄 수 있다. 천문학적 이자 비용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재정 압박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아까 36조 달러의 기본적으로 조달 금리가 3.5%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4.5%예요. 네. 근데 이 금리가 국채가 만기가 돌아와.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3.5%짜리가 만기가 돌아와서 4.5%짜리를 대출 받아서 갚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1% 포인트가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또. 그래서 야 이거 고금리가 되면 네. 차환하면서 부담이 더 증가해요. 그렇죠. 그리고 차환도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 세 번째는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네. 미국의 부동산이 압박을 받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부동산 압박이 있죠. 특히 주목하는 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처럼 엄청나게 부실이 쌓여. 더군다나 부동산은 또 트럼프 전문 아닙니까? 동물적으로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예.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미국의 구조적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상태에서 유지하는 건 미국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조건 금리를 낮춰야 돼. 네. 이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결국.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경이 주식이 떨어져도 꼼짝 않고 골프 치던 트럼프도 상관없어. 그거는 왜냐면 야 주식은 내가 조금만 하면 올라. 네, 뭐말 한마디 하면 올려줄까? 그 주가가 떨어진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국제 금리가 근데 오른다고 하니까 대통령님 베센트가 딱 온 거지. 어. 이제 나바로 얘기 믿지 마세요. 큰일 지금 났어요. 금리 흔들립니다. 맞아요. 베센트 이리 와봐. 뭐라고?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트럼프는 금리를 알아들은 거죠. 그렇죠. 아, 부동산 작살 나겠는데 아,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재정 압박 심해지겠는데 그쵸. 시장 흔들리겠는데 그쵸. 앞으로 차환할 때마다 이거 추가적인 부담이 다 늘어나는데 이거 다 내 책임 내 임기 때 일어날 일 아니야 이거. 그쵸. 감당 안 되겠는데 그쵸. 나는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남은 돈으로 사실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옴짝달싹 못해?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 그쵸. 이건 안 되지. 그건 안 아까 돼. 채권 시장 안 돼.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거는 좀 적으시고 중국 한 놈만 패시죠. 그쵸. 자, 일단 그렇게 가자. 아, 그러니까 트럼프도 움직일 만큼 그쵸. 왜 채권 시장이 중요한가 봤더니 이런 메커니즘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어쨌든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무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인 거예요. 네. 근데 채권 시장 얘기했더니 아까 나바로는 아유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십시오 이랬거든. 네. 야, 그러니까 화나는 거지. 야, 너 채권금리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네. 그럼 이제 그 중요성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정책을 바꿀 정도로 관세 전쟁을 바꿀 정도로 중요했다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꼬리를 물고 올라가서 채권 금리는 그럼 왜 올랐을까? 트럼프 무서워서? 아니 뭐 관세 전쟁 때문에 세계 침체가 올까봐 당연히 이런 건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간에서는 특히 아시아, 중국과 일본, 특히 중국이 미국한테 야, 나 건드리지 마. 나도 너 힘들게 할 무기가 있어. 그렇죠. 라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던 중국이 던지면서 뭔가 보여줬다. 무력 시위의 어떤 한 면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시장에 채권 투매를 불러왔다. 요게 어느 정도로 좀 맞는 분석일까요? 저는 네. 중국이 투매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네네. 중국이 1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데 네. 아까 36조 달러라고 했으니까 한 0.3% 정도 네. 그러니까 MS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3천억 달러를 제꼈거든요. 계속 팔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팔기는 저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가 없으면 위안화를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위안화를 예를 들어서 화폐의 안정성을 국제 통화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예를 들어서 금과
가장 안전 자산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근데 여기서 더 팔면 사실은 누가 위안화를 믿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네, 네. 이광수 대표님 말씀이 아주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이해하려면 이게 굉장히 이 체제랑 이 시스템이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맞아요. 무조건 달러를 만들어서 세계에 달러를 뿌려야지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일단 기본 전제가 제가 하나만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쭉 말씀해 왜냐면 주세요. 중요한 게 네네.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은요. 네. 경제적으로 보면 그동안 상부상조한 관계예요.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를 바탕에 두고 이제 이해하세요. 맞아요. 예,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미국은 달러의 기축 통화의 이 파워를 통해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달러를 써야 돼요. 그래야 달러의 기축 통화가 되고 미국의 파워는 유지돼요. 그럼 맞아요. 달러를 어떻게 써요? 맞아요. 내가 달러를 찍을 테니까 너가 달러를 가져가. 이렇게 해서 달러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미국은 적자를 봐야 돼요. 내가 만든 달러를 뿌려야 되니까 나는 니네들 물건 사줄게. 니네들 걸 뭘 사줄 테니까 너네는 달러를 가져가. 그렇죠. 라고 하면서 적자가 기본인 나라고. 중국은요. 기축통화 나라가 아니고 인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거꾸로 적자를 보면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거꾸로 미국에 물건 팔고 그 달러 가져와서 우리 살림 잘했습니다. 올해 성장했습니다 하면서 남는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상부상조 돈을 관계라는 벌었잖아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미국 때문에 돈 벌었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미국을 위해서 써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를 국채를 산 사줬어요. 거죠. 예. 상부상조했다고요, 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사주고 네. 나 돈 벌었다. 그렇죠. 대신 네 자산 사줄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 집을 한 채 사줬다고 그렇죠. 돈 벌어서.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중국이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어요. 체질적으로 아니 본질적으로. 그렇죠, 왜냐? 그렇죠. 중국은 흑자를 봐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위안화를 세계로 뿌리면서 적자를 보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안화 베이스로 중국은 중국 경제를 꾸려 나가는데 위안화가 그래도 기능을 하려면 다른 모종의 기준값이 되는 어떤 자산과 어느 비율로든 패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금과 맞춘다? 맞춰질 수 있죠. 맞죠, 진짜. 근데 다른 거는요. 기준이 뭡니까? 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기준이 맞아가면서 돌아가야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한테 너 혼 좀 나봐라 이러고서 던지면은 요 정도까지는 보통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국채를 던져. 그러면서 국채가 막 흔들려. 금리가 막 올라가. 그래서 미국 너 힘들지? 여기까지는 엄포용으로 가능한데 진짜로 집어 던져가지고 국채의 폭락을 가져온다? 그러면 안 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 값도 같이 떨어지니까 중국이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1차원적으로 많이 아시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위안화의 존립도 불가능해져요. 맞아요. 방금 그 말씀을 맞아요.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중국은 경제 자체가 흔들려요. 위안화가 흔들리면. 어디랑도 패깅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예. 그래서 이게 막 지금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뭐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건 그거 배경을 이해 못한 네.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음모는 있습니다. 야, 팔 거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흔들려고. 왕서방이 원래 뻥카 있는. 근데 이걸 받아서 네. 헤지 펀드들이 막 퍼뜨리는 거야. 아하. 중국에서 팔 거 엄청 팔고 있어. 예. 그러면서 시장을 흔드는 거죠. 예. 그래야 트럼프한테도 협박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네. 이제 이 논리여서 이제 네. 중국이 뭐 투매를 해서 이거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잘 보세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제일 먼저 협상 대상국이라고 지목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왜일까요? 만만해서? 늘 꼬봉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은 최근에 위안화가 엔화가 오르고 있죠. 강세입니다. 근데 얘네는 미국 국채 아까 패깅을 얘기했는데 네. 자, 이 정도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네. 일본 애들은 팔 수가 있어요. 네. 열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만나겠다. 야, 니네가 팔면 안 돼. 그건 안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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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일본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다 이게 맥락 속에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국채의 투매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루머를 퍼뜨려서 시장의 변동성을 먹으려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주식을 뭐 이렇게 쇼 쳐놨어요. 네.
그래서 막 이런 걸 퍼뜨리면 사실 네. 엄청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가 일으키는 이 관세 전쟁과 세계 금융시장의 대혼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봐야 되는지 이광수 대표님과 이렇게 재밌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저희가 광고 시간이 된 것도 모르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29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5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 가능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죠. 만약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전화의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청소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